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제5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트라이앵글, 이 세 개의 꼭지점을 얘기를 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구성 요소, 자,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슴에 비유한다면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머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지식에 대한 머리로서는 지식이 아주 풍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손과 발은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과 명석한 두뇌, 머리를 가지고 손과 발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클라이언트를 향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 사회복지사의 필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지식과 기술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 지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서구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변천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이어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저의 영상에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오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의 변천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다 그러면 서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 유럽 쪽을 우리가 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표 3-1번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변천 과정을 총 6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00년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태동기 때 중요한 것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분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아시고 자선주택 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확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립기에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태동기 때는 우리 사회복지의 실천이 그저 이제 자원봉사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확립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문직화하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직이 생기게끔 되고, 또 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가 이 확립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920년부터 1950년 약 30년간을 우리는 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분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분학기에서는요, 3대 방법론이 확립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분학기 때 3대 방법론, 개별사회사업, 또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 3대의 전통적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3대 방법론이 확립된 시기가 요게 분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 10년 기간 동안을 우리는 통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통합기는 이 3대 방법론,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 3대 방법론을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또 실천을 하자 해서 통합적 방법론이 발전된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우리는 발전기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기다. 그래서 현장 접근 방법이나 방법론이 정착되는 그런 시기가 이 발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기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요. 이때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또 다양한 관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총 6단계로 나눠서 이게 분류를 해서 이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요 태동기, 확립기, 분학기, 통합기, 발전기, 확장기, 요 근본적인 이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각 기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 이게 1990년 전후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산업혁명 시기, 산업혁명의 이후예요. 19세기 말 영국 사회는 질병, 빈곤, 범죄, 비행 증가 등의 사회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박예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사회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화로 막 밀집되고 몰려드는 바람에 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게 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요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요 19세기 요 말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개인이나 어떤 민간 차원에서 자선사업,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했고요. 박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인도주의적인 사회 개량 사상과 연계된 민간 사회복지가 발달되기 시작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됨으로써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 태동되는 그런 시기가 요 1900년도를 전후로 하는 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자선조직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라면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은 매우 사회복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이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 영어로 말하면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해서 앞자를 따가지고 charity의 C, Organization의 O, Society의 S, 그래서 CO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CO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선조직화 운동은 국가 차원의 구호 행정에서 나타난 구호 정책의 효율성과 경쟁적인 자원활동을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협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산업화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자선단체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또 개인이 이렇게 구제 활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호를 제대로 못 받고 구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골고루 못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이 자선조직협회라는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선단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 이렇게 쭉 있어서 A라는 단체는 어느 지역을 책임을 지세요. B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책임을 지세요. C라는 단체는 또 어느 지역을 이렇게 담당을 하세요. 해서 이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이렇게 구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자선조직협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요, 186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1870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런던에서 런던 자선조직협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개인적인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개별 사회사업, 나중에 이제 3개 전통 사회복지 실천 방법인데요. 개별 사회사업의 시초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에 산재된 다양한 형태의 자선활동을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의 시초로 평가되는 것이 이 자선조직협회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요, 이제 인보관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이런 각각의 자선조직 단체든지 개인에 대해서 서로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가난의 원인을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자선단체들은 가난의 원인,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 또 개인의 불결함, 또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가난이 온다라고 봐서 그 개인한테 구제를 함과 동시에 그 개인이 개선이 되고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가서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 인보관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빈곤하게 살 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 모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빈곤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선조직협회에서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제를 해주면서 개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면, 이 인보관 운동은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서 빈곤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사회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보관 운동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게 자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 기부인들, 중산층 이상의 기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선조직협회 활동을 했다면, 이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회 개혁을 이루고 그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 운동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은요, 도시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게 인보관 운동이에요. 이 인보관 운동은요, 1884년 영국 런던에 세워진 토인비 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1884년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이 인보관 운동의 시작이다. 그리고 1887년도에 미국 뉴욕의 근린조합이 설립이 됐고요. 또 1889년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라는 이 인보관이 건립이 됐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보관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보관 운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보관 운동은 사업의 방법적인 면에서 집단별로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집단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집단 사회 사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을 이 태동기에 꼭 기억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천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전개하였고 이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의 모체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사회복지관의 모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인보관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이게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비교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요. 1학년 1학기 때 사회복지 개론을 배우시면서 아마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을 비교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요. 이론의 토대를 뒀다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교육, 사회개혁의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다. 주요 활동가로서는요.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 이상의 부인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다면요. 이 인보관 운동은 그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 젊은 대학생이나 의식이 있는 지식인, 교육자, 종교 지도자 등이 참여를 해서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자선조직협회는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적 도덕성을 강조를 했고요. 빈자, 가난한 사람의 나태함을 비난을 했다면 이 인보관 운동은 도덕성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실천 장소 측면에서도요,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가정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구제도 해주고 계몽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가정 방문을 하는 사람을 우회 방문원이다 이렇게 칭했죠.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빈곤 지역에 거주하면서 함께 사회계획을 이룩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친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선조직협회에서는 1대1 개인의 어떤 구제를 하고 개선을 활동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사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회 사업에 기여를 했고요. 또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보관 운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집단 사회사업을 에 영향을 많이 줬고 지역사회복지에 영향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태동기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사회복지 실천의 확립기예요. 1900년부터 1920년도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의 형태에서 전문직으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보수체계가 정립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훈련 제도를 확립하면서 이제 이 단순히 봉사 차원을 넘어서 어떤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교육 및 훈련 제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 과정을 견고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1898년도에 뉴욕의 자선조직협회에서 강습회를 시초로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정규 대학 과정에서 1903년도에 시카고 대학교에 또 1904년도에는 콜롬비아 대학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 제도를 마련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립기 시대는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관련 조직이나 단체에 유급 직원이 배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전문적인 복지 사업의 시작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등의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적 특수 영역으로의 확대 차원에서 전문직으로서 성장해가는 시기가 요 1900년부터 1920년 확립기에 이루어진 사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화기거든요. 분화기는 1920년부터 1950년도인데요. 이때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달이 각 영역별로 분화되어 발전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예를 들면서 이 3대 분화기, 3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 확립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이것이 3대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별사회사업의 발달이에요. 개별사회사업의 시초는 1869년에 영국에서 활동한 자선조직협회의 운동과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개별사회사업의 주요 관심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주 이제 이 개별사회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메리 리치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리 리치먼드 여사에 의해서 대표되었던 사회환경론적 견지에서 19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개별사회 사업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 개별사회 사업, 그러니까 개별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개별사회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사회 사업의 시작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존하는 진단주의 학파와 진단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오토 랭크라는 사람의 기능주의 학파가 생겨남으로써 이 개별사회 사업이 발달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별사회 사업의 발달에 있어서 메리 리치먼드라는 그 자선조직협회의 간사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개별사회 사업에서 우리 진단주의 학파와 또 기능주의 학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진단주의 학파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성격에,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성격에 있어서 그 에고의 힘이 사회복지 원조에 따라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단주의 학파의 핵심은 뭐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격 구조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생활을 분석을 하고 또 나가서 현재의 어떤 자아 기능을 해명하고 자아를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그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진단주의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진단주의 학파에서 말하는 그 심리사회적 접근 방식으로 불리는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의 발전에 굉장히 공헌한 것이 이 진단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바라보는 것이 진단주의 학파에서 주장을 했다면 이 기능주의 학파는요, 이 진단주의 학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대하면서 1930년대 후반에 진단주의의 반기를 일면서 등장한 그런 학파인데요. 이 기능주의 학파는 개인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 구조라든가 과거의 그런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기능주의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 학파에서의 주장은 인간, 개인 클라이언트들은요, 그들의 과거의 생산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채택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관점이다. 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적인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그 원조 관계, helping process, 영어로 말하면 helping process, 이 원조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학파가 기능주의적인 학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사회 사업의 시작은 자선조직협회의 메리 리치먼드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메리 리치먼드의 주장은 진단주의적인 학파인데요. 그 이후에 기능주의적인 학파가 이게 반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단주의적인 진단주의 학파에 의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기능주의적인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 원조 관계, helping process, 이 관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확립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화기 때 집단사회사업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보관 운동이 집단사회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에 의해서 집단사회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계획을 이루고 사회 모순점을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뭐냐면 사회조사, 또 소집단 사회학, 또 집단의 역학, 또 사회심리학 등의
행동과학 분야에 발전된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1930년대부터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한 방법의 체계로서 체계화된 것이 이 집단사회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에요.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발달은요, 1920년부터 주 단위로 공적 복지기관,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의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미국의 주 단위로 공적 복지기관이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이 됐고요. 1935년도에는 이때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거든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었고,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에서도 공적 사회복지 사회사업 기관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1946년도에 버팔로에서 열린 전미사회사업 회의로서 지역사회 조직 연구회가 발족이 됐고요. 그 지역사회 조직 연구회에서는요, 국가가 사회사업 기관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사회 실천이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사업 방법론의 한 분야로 정착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별사회사업, 자선조직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개별사회사업,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보관 운동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 돼서 발달한 집단사회사업의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게 발달이 돼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합기. 1950년부터 1960년 이 10년간의 그런 사이인데요. 점점 이 통합기에서는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를 과거 방법론, 그러니까 요 3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요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고요. 전통적인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면서 통합적인 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각 실천 방법 간의 공통 기반, 또 증거 틀을 명확하게 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적인 기반을 완성했다라고 보는 그 시기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통합 모델이 사체계 모델, 단일화 모델, 문제 해결 모델, 또 생활 모델, 또 권한 부여 모델, 이런 모델에 대해서 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챕터에서요, 통합적 접근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별도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이걸 전문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통합기 때는 사회복지 관련된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공통의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전문직으로 통합하는 등의 사회복지 교육도 통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시 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화장실을 갈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